오늘 소개할 사건은 미국 텍사스에서 벌어진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메리 앤 머피라는 여성인데요. 2012년 텍사스주 휴스턴 북쪽에 위치한 엄브리라는 조용한 소도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면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메리 앤 머피는 1964년 9월 26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2012년 당시 그녀는 남편 돈, 그리고 두 자녀인 아들 스콧과 딸 캐리와 함께 엄브리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도시는 인구 약 1만 5천 명 정도의 한적한 도시였습니다. 메리와 남편 돈은 성격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은 조금은 거칠고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자동차 경주에 빠져 있고 가끔은 폭력적인 싸움에도 연루되는 인물이었어요. 반면 메리에는 경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원칙주의자였고 강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진 시골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누구보다 끈끈한 우정을 나눴고 특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리에는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에서 무려 28년간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기계공으로 일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를 아는 이들은 모두 그녀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녀는 언제나 유머와 위트를 잃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자녀 친구들조차 그녀를 제2의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메리에는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이면서도 필요할 때는 엄하게 훈육할 줄 아는 강단 있는 엄마였어요. 부모에게서 배운 가치들을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주려 노력했죠. 그런데 2012년 7월 16일 새벽 이 가족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당시 16살이었던 딸 캐리는 9일 일에 전화를 걸어 다급히 구조를 요청합니다. 엄마가 그만해 라고 소리쳤어요. 그녀는 누군가가 뒷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비명을 들었고 곧바로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었고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범인이 아직 집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그저 10대 딸과 엄마가 끔찍한 침입의 피해자라는 것만 알려진 상태에서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보안관 후퍼와 동료는 뒷마당으로 진입했고 창문 2개가 깨져 있고 뒷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침실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메리에는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잔인하게 공격당했고 전신에는 수많은 자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캐리는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은 일단 그녀를 진정시키고 사건 현장을 먼저 수색했어요. 남편 돈과 아들 스콧은 둘 다 야간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집에 없었습니다. 21살이던 스콧은 공항에서 전기 수리 일을 하던 중 여동생 캐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때는 경찰도 아직 메리앤의 시신을 발견하기 전이었고 캐리는 엄마가 다쳤는지도 확실히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스콧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많은 경찰차가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만 범죄 현장이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됐고 경찰은 아무런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마와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고 이때부터 가족 모두는 극심한 불안과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콧은 현장의 경찰들에게 점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동생 캐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물론 폭력적인 행동은 잘못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감정이 폭발할 수 있기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잠시 뒤 아버지 돈도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아내 메리앤이 살해됐다는 소식. 아내이자 오랜 친구였던 메리앤의 죽음은 돈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아들과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그렇게 평범했던 머피 가족은 하루아침에 비극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메리앤은 무려 73번이나 칼에 찔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던 메리앤은 아마도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추정했죠. 그녀의 침실은 피로 흥건했고 공격의 잔혹함은 단순한 강도나 우발적 범죄로 보기엔 너무 심각했어요. 이건 누군가 그녀에게 깊은 분노나 증오를 품고 저지른 감정이 실린 살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특히 침실에만 피가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은 범인이 범행을 상당히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걸 시사했어요. 처음부터 메리앤만 노리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죠. 당시 캐리는 현장 밖 경찰차 안에 장시간 대기하다가 경찰서로 이송돼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충격에 휩싸인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떠올리려 노력했고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자던 중 엄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고 그만해. 제발 그만해. 도와줘. 라고 외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캐리는 자신의 방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들고 방 안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어렴풋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닥쳐. 라는 거친 말도 들었죠. 이어지는 발소리에도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꼼짝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며칠 전 어머니에게 혼이 나고 휴대폰을 압수당했던 상황이었죠. 결국 캐리는 용기를 내어 방을 나와 엄마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맨발로 집을 빠져나와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며 9일 일에 전화를 했다고 진술합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에 미끄러졌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달렸다고 해요. 이후 확인해보니 그 종이에는 머피 가족의 주소와 메리앤이 집에 있는 시간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부엌조리대 위에서 수상한 메모 한 장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엄마 없이 법정에서 잘해봐라 X년아. 이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 그 이상으로 느껴졌고 메모의 존재는 사건을 더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리는 이 메모를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알려줬을 때 처음 알았다고 말했어요. 이 메시지는 캐리가 그날 참석 예정이었던 교통사고 관련 법정 출두와 관련이 있어 보였죠. 며칠 전 캐리는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를 냈고 위험한 차선 변경 혐의로 벌금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녀는 당시 자신과 사고를 낸 남성을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마주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와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그 남자가 같은 자리에 있었고 집 앞 도로를 반복해서 지나가는 그의 차를 본 적도 있다고 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 엄마에게 말했지만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오빠 스콧만이 혹시 몰라 집 앞에서 20분 정도 지켜봤지만 그 차량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캐리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지 못했고 자신의 가족이나 엄마를 해칠 만큼의 원한을 품은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착한 사람이고 엄마도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제 경찰은 사건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메리앤의 침실 베개 밑에서 반자동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됩니다. 평소 그녀는 자기 방어용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가족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평소에는 침대 머리맡에 두던 총이 왜 베개 밑에 있었는지가 의문이었어요. 마치 공격당할 걸 예감한 사람처럼 급히 감춰놓은 듯한 모습이었죠. 또 이상한 점은 창문이 깨진 방식이었습니다. 창문에 뚫린 구멍은 사람이 드나들기엔 너무 작았고 위치상 문을 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유리 조각이 집 안팎 모두에 흩어져 있었는데 보통 외부에서 돌을 던져 깼다면 유리는 집 안으로만 튀어야 정상입니다. 이 말인즉슨 누군가 집 안에서 창문을 깨뜨린 후 침입당한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하나의 수상한 점은
범인이 침입했다는 뒷문에는 아무런 손상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부쉈거나 열쇠 없이 들어온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즉 누군가 문을 직접 열어줬거나 아예 문이 열려 있었던 거죠. 이쯤 되자 경찰은 단순한 침입 강도 사건이 아니라 내부자의 조력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한편 조리대 위에서 발견된 메모 엄마 없이 법정에서 잘해봐라의 메시지도 상당히 이상했어요. 단순한 교통사고 벌금 재판에 누가 이런 협박을 하겠어요. 그것도 메리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요. 게다가 메모는 손글씨로 작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적 감정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부엌과 식탁 사이 조리대에 널브러진 물건들도 이상했습니다. 마치 강도라도 들어온 듯 어질러져 있었지만 실제 싸움이나 충돌은 없었던 거예요. 메리앤은 잠든 상태에서 공격당한 것으로 보였고 몸싸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엌이 그렇게 엉망이었을까요? 마치 사건이 강도처럼 보이게 하려는 누군가의 연출 같았습니다. 현장을 본 경찰은 이건 누가 꾸민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사는 이제 메리앤 주변 인물들로 확대됩니다. 먼저 남편 돈. 그는 처음엔 의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증언하길 그는 딱히 친절하진 않았지만 결코 위협적인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 역시 아빠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했죠. 물론 두 사람은 사이가 멀어져 각방을 쓰고 있었고 알코올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은 결코 엄마를 해칠 사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돈의 태도가 너무 침착하다는 게 경찰의 눈에는 조금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니만큼 경찰도 이를 근거로 단정하진 않았죠. 오히려 그는 아이들에게 아내의 죽음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충격을 견디기 위해 애써 감정을 누르고 있었을 수도 있었죠. 경찰은 돈과 아들 스콧을 각각 따로 인터뷰하고 지문과 알리바이를 확보한 뒤 일단 귀가시킵니다. 스콧은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무너져 내렸어요.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고치겠지만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라고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전했어요. 그 후 경찰은 다시 캐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해자로 여겨졌던 캐리.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녀의 진술엔 이상한 점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침입자가 뒷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했지만 뒷문엔 아무런 손상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자신이 창문이 깨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면서 이유는 음악을 크게 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녀는 자고 있다가 엄마 비명을 듣고 깼다고도 했어요. 자고 있었다면 음악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음악을 듣고 있었다면 자고 있었을 리 없죠. 진술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는 옆집 주민들까지 들었을 정도로 컸는데 정작 같은 집에 있던 캐리만 못 들었다는 건 더욱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웃 주민 중 한 명은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들은 지 불과 몇 초 만에 캐리가 뒷마당을 통해 도망쳐 나오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캐리는 자신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이웃이 착각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사건 당시 캐리의 진술과 현장의 물리적 증거들이 계속 엇갈리기 시작했고 경찰은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메리앤의 시신 주변 혈흔은 이미 굽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캐리가 주장한 시간대대로라면 그렇게 빠르게 피가 굳는 건 불가능했어요. 이것은 캐리가 실제 범행이 벌어진 시간을 숨기고 있다는 정황이었죠. 또 다른 이웃은 캐리가 집에서 뛰쳐나올 때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캐리는 엄마에게 혼나고 핸드폰을 압수당해 경찰을 부르지 못했다고 진술했었죠. 경찰이 이 점을 추궁하자 캐리는 그건 비밀폰이었다고 말을 바꿉니다. 자신이 숨겨둔 예비폰이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조차 엄마에게 들킬까 봐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캐리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차례의 신문 끝에 캐리는 갑자기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은 제인.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던 스토커였고 사건 당일 복면을 쓴 채 친구 한 명과 함께 침입해 엄마를 살해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엄마를 죽인 후 제인이 나를 붙잡고 목에 칼을 들이대며 누구한테 말하면 너도 죽는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어요. 이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현장을 어지럽히고 벽돌도 던지고 메모도 쓰게 시켰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제인 아메드라는 20살 남성을 찾아내 조사하게 됩니다. 그는 캐리와 같은 학교에 다녔고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캐리와는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스토킹 같은 건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죠. 그리고 사건 당일 밤 자신은 집에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에 걸친 장시간 신문 끝에 그는 결국 자백을 하게 됩니다. 캐리의 부탁을 받고 밤 9시쯤 친구에게 집 앞에 내려달라고 했고 얼굴을 가린 채 메리 앤의 집으로 갔으며 캐리가 문을 열어줘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메리 앤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당황한 그는 칼을 꺼내 휘둘렀다고 진술합니다. 본인은 몇 번 찔렀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메리 앤이 무려 73번이나 칼에 찔려 있었습니다. 이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캐리에게 다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제는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 혹은 범행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인물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된 거죠. 이 와중에 경찰은 캐리의 학교 친구들과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면서 그녀가 보통 또래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고 친구들에 대한 집착도 심했으며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했다고 해요. 몰래 담배를 피우고 외출을 일삼았고 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캐리는 엄마가 내 인생을 전부 통제하려 들었고 나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면서 결국 범인을 직접 집 안으로 들여보낸 것이 자신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단지 엄마를 겁만 주고 나가게 할 생각이었지 진짜로 죽일 줄은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선택은 너무도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캐리는 경찰 조사에서 몇 시간에 걸쳐 자백을 했고 결국 가족과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만 16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인이었다면 바로 구속됐을 상황이었죠. 그녀는 계획적으로 죽이려 했던 건 아니었다고 계속 주장했지만 누가 봐도 범인을 집 안으로 들여보낸 건 중대한 가담이었고 살인을 가능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어요. 경찰은 곧장 제인 아메드를 체포해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그의 자백과 캐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은 빠르게 전개됐어요. 하지만 제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었고 그의 행동에도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캐리가 앞문을 열어줬다고 했고 나중엔 뒷문이라고 말을 바꾸었죠. 또한 머피 가족의 집이 2층짜리라고 착각하는 등 실제 현장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결정적으로 그가 범행 당일 밤 집에 있었다는 CCTV 영상과 가족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그의 무죄가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그가 단지 캐리의 조작에 휘말린 것이라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했고 결국 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철회하게 되죠. 그렇다면 캐리는 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지목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캐리가 이미 엄마와의 관계에서 쌓인 분노, 억압된 감정, 그리고 통제받던 삶에 대한 반항심이 폭발해 범행을 기획했고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인을 이용했다고 보고 있어요. 수사가 계속되면서 또 다른 인물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캐리보다 4살 연상이었던 동성 연인 레베카 켈러. 고등학교 합창단에서 만난 두 사람은 비밀스럽게 연애를 이어오고 있었고 메리앤은 이 관계를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엄마의 엄격한 통제는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고 메리앤은 한 차례 이 둘이 함께 샤워를 하다 적발하는 등 극단적인 충돌을 겪기도 했어요. 경찰이 레베카를 조사했을 때 그녀는 사건 당시 한 식당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알리바이를 댔지만 경찰 확인 결과 그녀는 이미 2달 전에 해고된 상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의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이후 그녀는 입을 열고 캐리가 몇 달 전부터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해왔다고 진술합니다.
엄마를 28번 칼로 찌르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도 했죠. 결정적인 건 사건 당일 캐리가 9일 일에 전화하기 전에 레베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가 죽었어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녀는 경찰에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캐리는 경찰에 신고하기보다 레베카와의 대화를 우선했고 이건 단순한 충격 반응으로 보기는 어려운 행동이었죠. 경찰은 레베카의 진술과 행적을 바탕으로 그녀도 공범으로 체포합니다. 처음엔 자신은 살인을 도운 적 없고 단지 캐리에게 현장 정리 방법 정도만 조언해줬다고 주장했지만 곧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캐리의 요청으로 증거물들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학교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이 CCTV로 포착된 거예요. 결국 그녀도 살인 혐의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되어 정식 기소됩니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이 구치소에서 수백 통의 전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을 확보했고 이 통화 내용은 법정에서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은 완전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죠. 결국 캐리는 어머니 살해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고 레베카는 6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비극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메리 앤을 잃은 아들 스콧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것도 충격이었지만 동생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현실은 그에게 말 그대로 영혼을 앗아간 충격이었어요. 그는 이후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그날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도는 아내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요양시설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는 아직도 메리앤은 어딘가에 살아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단절, 억압된 감정, 통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에 어긋난 관계가 만들어낸 너무나도 참혹한 비극입니다. 평범했던 한 가족이 어떻게 이런 파국을 맞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